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롭고 짧은 소리. 150명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봤어요. 아이보리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어요. 뜨겁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음악이 멈췄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냥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왔을 뿐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예비 시누이는 솔기를 잡아 뜯었습니다. 파직 소리와 함께 원피스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뺨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멈췄어요. 번호판도 차종도 색깔도 똑같은 세 대가. 볼룸 안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차 세화 그룹 아니에요? 세 여자가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같은 속도로. 홀의 모든 시선이 이동했어요. 박서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화 그룹 부회장이 직접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쳐준 그 여자. 박서님이 150명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든 그 여자.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그 여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재윤 씨.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배경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한 그 여자. 그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았어요. 볼룸 안에 흐르던 클래식 선율이 그 소리에 묻혔습니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같은 방향을 봤어요. 로얄센터 호텔 볼룸 한가운데 아이보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뜨겁고 빠르게 손바닥이 닿은 자리부터 퍼져나갔어요. 여자는 잠시 그 자세로 멈춰 있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어요. 누군가의 유리잔이 살짝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음악을 듣지 않았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눈이 붉었어요. 원피스 어깨 솔기는 이미 찢겨 있었습니다. 파직 소리와 함께 터진 그 솔기가 축 늘어진 채로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그럼에도 여자는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었지만 바닥을 향하지는 않았어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여자의 뺨을 친 사람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러나 볼룸 전체에 퍼질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58세의 여자 박선임이었습니다. 짙은 버건디 재킷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는 걸음걸이부터 목소리까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 몰골로. 아이보리 원피스의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어요.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달아오른 뺨 위로 눈물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여자는 손등으로 재빨리 닦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은 딱 한 번이어야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볼룸 한쪽 구석에서 43세의 여자 정미라가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손끝이 안쪽 지퍼를 살짝 더듬었어요. 스마트폰이 거기 있었습니다. 촬영 금지 파티였습니다. 그러나 정미라의 손가락은 이미 라이브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정문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 대였습니다. 검은 세단 세 대가 나란히 동시에 멈췄습니다. 번호판도 차종도 색깔도 똑같은 차였어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볼룸 입구 쪽에서였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여유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40세 윤유리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렸고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짙은 회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여자였습니다. 37세 윤채원이었어요. 세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손에 스마트폰을 이미 켜놓은 채였습니다. 34세 윤소연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같은 속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홀 안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여자 세화 그룹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알아봤는지 몰라도 그 인식이 파도처럼 번졌어요. 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대화가 끊겼어요. 아까 아이보리 원피스 여자에게 쏠려 있던 시선이 이번에는 입구 쪽으로 일제히 이동했습니다. 박서님도 그 웅성거림을 들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서님의 눈이 첫 번째 여자에게 고정됐습니다. 경제지 표지, 어깨 행사 사진, 뉴스 화면. 박서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졌어요. 윤유리가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홀 전체를 한번 훑었어요. 그리고 서아를 찾았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거기 있었어요. 눈이 붉고 뺨이 달아오르고 원피스 솔기가 찢긴 채로 윤유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 쪽으로 곧장 향했어요. 윤유리가 서아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아의 얼굴을 한번 봤어요. 달아오른 뺨, 붉은 눈, 찢긴 솔기. 윤유리의 턱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사람이 하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수트 재킷을 벗었습니다. 서아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찢긴 솔기를 덮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서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유리가 서아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미라의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라이브를 켠 지 채 3분도 되지 않았는데 시청자 수가 이미 5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글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 중에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니들 왔다. 언니들 왔다. 언니들 왔다. 오늘 밤 이 볼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아가 처음 최재윤을 알아챈 건 그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아가 오후 작업을 마치고
청계 골목 벽화거리 쪽으로 걷던 날이었어요. 늦은 오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몸이 균형을 잃은 것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발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골목 방향에서 걸어오던 남자가 뛰어왔어요. 노인이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남자는 노인이 벤치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곁에 있었어요. 물을 사다 주겠다고 했다가 노인이 괜찮다며 손을 내젓자 조금 더 그 옆에 머물렀습니다.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잠깐 감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르신. 그 한마디가 골목에 낮게 퍼졌어요. 서아는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참 바라봤어요. 도움을 베풀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아는 같은 골목에서 그 남자를 두 번 더 마주쳤어요. 세 번째 마주침에서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몇 번 마주친 것 같아서요. 쑥스러운 듯 목덜미를 긁으면서도 눈은 정직하게 서아를 바라봤어요. 그것이 최재윤과 윤서아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윤은 한도건설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은 평범했어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항상 먼저 인사했고 음식점에서는 직원이 실수를 해도 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어요. 서아가 함께 걷다가 어르신을 마주치면 재윤은 그쪽에서 먼저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였어요. 서아는 그 쌓임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5달쯤 지났을 때 서아는 자신이 재윤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서아가 재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씨 뒤에 붙는 이름이었어요. 서아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쓰는 이름은 윤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윤씨가 어떤 집안의 윤씨인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세화그룹, 유통, 물류, 문화사업에 걸쳐 계열사만 18개를 거느린 대기업이었고 서아는 그 창업주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가 셋이었어요. 첫째 유리는 40세에 세화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둘째 채원은 37세의 법무총괄이었어요. 셋째 소연은 34세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그 아래 28세 막내였어요. 서아는 24살 때부터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기도 했거니와 이 방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걸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서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그룹 후광을 이용하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후광에 눌려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서아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는 결정했습니다. 세화그룹 막내딸이 아닌 그냥 윤서아로 살아보겠다고. 서아는 종로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대학에서 배운 글쓰기 실력을 살려 프리랜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실제로 실력 있는 카피라이터였고 혼자 힘으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이 생활이 단순히 신분을 감추기 위한 연기였다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파는이 삶을 진짜로 좋아했어요.
청계 골목을 걷는 것도, 오래된 카페에서 마감을 넘기며 작업하는 것도, 이름 없는 설렁탕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전부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알고 있었어요. 첫째 언니 유리가 딱 한 번만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머지 둘이 그 약속을 따랐습니다. 유리는 서아가 사는 동네를 파악하고 있었고, 가끔 셋째 언니 소연이 서아의 SNS 계정을 슬쩍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을 지켰습니다. 서아의 삶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 경계가 서아에게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재윤을 사귀기 시작한 뒤에도 서아는 언니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리는 말없이 잠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재윤 신혼을 이미 조회해봤고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해둔 상태였어요. 이 남자의 집안이 서아를 어떻게 볼지 유리는 이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서아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었어요. 유리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한 번만 참아라. 딱 한 번. 그 이상이면 내가 간다. 서아는 그 말을 가볍게 웃어넘겼어요. 셋째 언니 소연은 그날 저녁 한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놨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언니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서아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그 남자 직장 재직 확인했어. 그 정도는 해야 안심이 되더라. 서아는 그 문자를 받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어딘가 든든했어요. 8달이 지나는 동안 서아는 재윤 곁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재윤은 퇴근 후 지쳐 있어도 전화 한 통이면 나와줬어요. 서아가 마감으로 밤샘할 때 아무 말 없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봉지 안에는 항상 서아가 좋아하는 핫초코와 치즈 스틱이 들어 있었어요. 재윤은 봉지를 내밀며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위로하거나 대단한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서아의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재윤에게도 서아가 미쳐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윤은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때 눈을 살짝 내리었어요. 그게 습관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는 표정인지 서아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 이야기가 불편한 사람이겠거니 했어요. 그러다 파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시험이 시작됐어요. 파티가 열리는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재윤이 서아에게 파티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열흘 전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여는 자리인데 올해는 꼭 같이 가줬으면 한다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도 재윤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서아가 선뜻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대답이 나오면 어쩌나 싶은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그 미묘한 긴장이 서아의 눈에 들어왔어요. 서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재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안도인지 불안인지 서아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사실 박선임에게는 서아가 모르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한도건설은 그 즈음 물류 계열사 분리 매각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안정적인 흑자 기업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예년만 못했습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규모는 커지는 대신 지분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파트너 구성이 중요했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어떤 집안과 손을 잡느냐가 회사의 미래를 가르는 시기였습니다. 박선임은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파티를 앞두고 재윤 여자친구의 집안을 조용히 조회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입술을 한번 달싹였어요.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남편 최병호가 사업을 키우는 동안 그 옆에서 사교계와 인맥을 관리해 온 사람이 바로 박선임이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아들의 결혼은 단순히 집안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져오느냐, 어떤 이름값을 얹어주느냐가 매각 국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박선임이 재윤의 여자친구들을 번번이 걸러온 데는 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단지 성격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티 이틀 전 재윤이 서아를 만나 직접 차림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아야, 그날 좀 차려입고 와줄 수 있어? 격식 있는 자리라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 무언가 탁 하고 걸렸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청이 재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인지 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옷장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꺼내 걸어둔 아이보리 원피스가 거기 있었어요. 서아는 그 옷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비싼 옷을 차려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반길 수도 있었습니다. 재윤이 안도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윤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와 구름 막내딸의 모습이었고 서아가 28개월 동안 지키고 싶었던 건 바로 그 구분이었어요. 서아는 아이보리 원피스를 입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 선택이 아니었어요. 서아에게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들 앞에 설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진짜인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까지인 것이라는. 파티 전날 밤 서아는 언니 유리에게 짧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재윤 어머니 파티에 간다고. 유리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뭐 입고 가? 서아가 아이보리 원피스라고 답하자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날 아침 일찍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걱정한다는 말을 돌려 전하면서 한도건설 인스타 팔로우 수가 줄었다는 쓸데없는 말을 덧붙였어요. 서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둘째 언니 채원은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채원은 말 대신 행동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유리는 파티 당일 저녁 일정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냥 비워뒀어요. 파티 당일 재윤이 차를 몰고 서아 집 앞에 섰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재윤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이보리 원피스를 본 것이었습니다. 재윤은 0.5초 같기도 하고 5초 같기도 한 사이에 표정을 바꿨지만 서아는 그 찰나를 정확하게 포착했어요. 실망.
그것도 자신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어머니 앞에 세워야 할 그림이 달라졌다는 데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재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예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차 안에서 재윤은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는 어떤 성격인지, 여동생 수지는 좀 직설적이지만 나쁜 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아이였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었다고. 재윤은 그걸 성격이라고 표현했지만 서아는 그게 훈련이라는 걸 알았어요. 재윤이 하는 말들이 모두 서아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말들이라는 걸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필요한 자리에 자신을 데려가면서도 재윤이 끝내 하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지켜줄게. 그 말을 재윤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로얄센터 호텔 볼룸은 서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가 흰 테이블보 위로 빛을 흩뿌렸고 홀 전체에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깔려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생화가 꽂혀 있었고 유리잔은 흠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웃음 하나하나가 어딘가 연습된 것처럼 가볍고 매끄러웠어요. 서아는 볼룸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낯설었습니다. 낯선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공간이 자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재윤이 서아의 등 뒤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들어가자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서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발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선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잠깐 쳐다보다 시선을 거뒀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러나 서아가 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그 시선들이 쌓였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사람들의 눈이 서아의 아이보리 원피스에서 잠깐 머물다 자기들끼리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은 달랐어요. 목과 손목에 걸린 것들이 달랐고 발에 신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가장 수수하게 입은 사람도 서아보다는 훨씬 공을 들인 차림이었어요. 서아는 그걸 보면서 주눅 들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확인이 오히려 서아의 등을 곧게 세워줬습니다. 홀 중앙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윤아. 박선임이었습니다. 짙은 버건디 재킷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히 올려 고정돼 있었어요. 그녀가 걸어오는 방식 자체가 이 공간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굽 높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박선임은 아들 쪽으로 시선을 먼저 줬다가 그 옆에 선 서아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바뀌는 데는 반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반가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들어찼습니다. 재윤이 어색하게 웃으며 소개를 시도했어요. 어머니, 서아예요. 박선임은 서아를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짧고 느린 시선이었는데 그 안에 모든 판단이 담겨 있었어요.
서아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윤서아입니다. 박서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서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박서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윤아,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설명을 못 해줬니? 말끝을 흐리면서도 시선은 서아의 원피스에 머물렀습니다. 말보다 시선이 훨씬 분명했어요. 서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님. 박서님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주변 하객 몇 명이 슬쩍 이쪽을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박서님은 재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입술을 달싹이려다가 멈췄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단 참은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박서님이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서아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재윤은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침묵을 기억했어요. 하객들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서아는 여러 번 소개를 받았습니다. 재윤의 지인, 회사 관계자, 어머니 친구들. 그들은 대부분 서아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오래 섞지 않았어요. 서아가 어느 집인지, 어디 다니는지, 배경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한번 훑고는 더 이상의 관심을 거뒀습니다. 그 속도가 빨랐어요. 서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데 이 사람들은 채 10초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홀 한쪽 구석에 정미라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서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면서 안쪽 지퍼를 손끝으로 살짝 더듬었어요. 스마트폰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쓸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팔로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의 냄새를 맡는데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그 냄새가 진했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재윤이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인사를 나누러 간다는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음료잔을 손에 들고 적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서아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최수진이었어요. 재윤의 여동생, 26세였습니다. 외모는 준수했지만 눈빛에 날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펌을 했고 드레스는 짙은 와인색이었습니다. 수지는 서아 앞에 서더니 특별한 인사도 없이 대놓고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말이었어요. 오빠 여자친구예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음이었지만 어조는 확인에 가까웠어요. 네, 윤서아예요.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말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 진짜 몰랐어요? 어떤 자리인지. 말끝에 웃음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웃음이라고 하기엔 분명히 뭔가가 담겨 있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서아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수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건지 서아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수진의 손가락이 서아의 원피스 어깨 솔기를 잡아당겼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동작이었어요. 파직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솔기가 터졌어요. 어깨 봉제선이 벌어지면서 천이 축 늘어졌습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정확히 세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복수였어요. 누군가 낮게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의 얼굴로 열기가 올라왔어요.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려는 걸 서아는 2번 눈을 깜빡이며 눌렀어요.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지는 한 발 물러서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미안해요. 옷이 좀 약하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미라의 손이 가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스마트폰 화면을 건드렸어요. 촬영 금지 파티였습니다. 하지만 정미라의 손가락은 이미 라이브 버튼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서아는 터진 솔기를 손으로 여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내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눈빛이었지만 바닥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재윤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홀을 훑었어요. 재윤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냥 서 있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무너졌어요. 수진이 서아 옆에서 비켜나자 박선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알려준 것인지 박선임은 빠른 걸음으로 서아 앞에 섰어요. 주변의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박선임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그녀는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키가 서아보다 조금 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세에서 오는 높이 차이였어요.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홀에 퍼질 만큼 충분히 컸어요. 박선임은 한마디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 발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 몰골로. 홀이 조용해졌어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그 무게가 물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무거웠어요. 정미라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만, 2만, 3만. 박선임의 말이 끝난 뒤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박선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더 가까이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 눈물이 맺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박선임에게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리해야 할 문제였어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어울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아두는 것. 박선임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박선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서아를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상 주변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설계된 말이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박서님이 계속했습니다. 재윤이 왜 이런 자리에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는 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느냐는 말, 집안이 어떡하느니, 기본이 어떡하느니 하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게 서아를 겨냥했습니다. 비수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둔기처럼 계속 같은 자리를 두드렸어요. 그 반복이 더 아팠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이 장면 가까이에 있었어요. 박서님의 말이 이어지는 걸 지켜보다가 자신도 한마디 보태고 싶어진 것인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이분 원래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표면적으로는 재윤에게 던진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서아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서아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그 눈빛 안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멸이었어요.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서아에게서 두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이 달려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어머니를 제지할 수도 있었고 수진을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서아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하지만 재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세고 있었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처럼 느껴졌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말이 나올 것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4초, 5초가 지나도 재윤의 입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제야 서아는 알았습니다. 이건 망설임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박서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조금 전까지는 차가웠다면 지금은 무언가 더 단단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려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서아가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완성되기 전에 박서님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날카롭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서아의 오른쪽 뺨에 손이 닿았고 그 충격이 고개를 옆으로 돌릴 만큼 강했어요. 홀 전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악 소리도 그 순간 묻혔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고개가 돌아간 채로 잠시 멈춰 있었어요. 뺨이 뜨거웠습니다. 손이 닿은 자리가 퍼지듯 달아올랐어요. 귀가 약간 먹먹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정면으로 돌렸어요. 박서님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을 내린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확신과 방금 자신이 무언가를 넘었다는 인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이번에는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뜨겁고 빠르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뺨의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어요. 재윤이 이 장면을 보면서도 오지 않는다는 것. 정미라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서아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뺨에 닿는 순간 뜨거운 느낌이 다시 올라왔어요. 서아는 잠시 그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을 닦는 것도 잠깐 포기했어요.
그냥 흐르게 뒀습니다. 대신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한 번, 두 번, 폐 안쪽까지 공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었습니다. 뺨은 달아올라 있었어요. 원피스 솔기는 여전히 찢긴 채였습니다. 서아의 모습은 어떻게 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개를 든 서아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지만 꺾이지 않았어요. 뭔가를 참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재윤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서아 쪽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쪽으로 가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서아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서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정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재윤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기대 같은 것이 조용하고 완전하게 꺼졌어요. 서아는 달아오른 뺨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 온도가 지금의 서아를 이 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아가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호텔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주의를 끄는 발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럿이었습니다. 정미라가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가방 속 스마트폰 카메라를 입구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채팅창에 글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 혹시 세화 아니에요?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번호판도 차종도 색깔도 똑같은 차 세대가 동시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 직후였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 여유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유 있게 걸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각각의 차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율이었어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올려 있었습니다. 표정에 감정이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감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내린 건 윤채원이었어요. 짙은 회색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소연이었어요. 셋 중 가장 가볍게 차려입었지만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미 켜놓은 채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같은 속도로 볼륨을 향해 걸어갔어요. 홀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먼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알아봤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알아보자 그 인식이 빠르게 번졌어요. 세화다. 세화그룹이다. 저 여자 윤율이 아니야? 그 말들이 홀을 낮게 타고 흘렀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대화가 끊겼습니다. 아까 서아에게 쏠려 있던 시선이 이번에는 입구 쪽으로 일제히 이동했어요. 박서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지는 걸 눈치채고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세 사람이 홀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님의 눈이 첫 번째 여자에게 고정됐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경제지 표지, 어깨 행사 사진, 뉴스 화면.
박서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졌어요. 라이브 시청자 수가 20만을 넘어섰습니다. 윤유리가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홀 전체를 한번 훑었어요. 그리고 서아를 찾았습니다.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아가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붉고 뺨이 달아오르고 원피스 솔기가 찢긴 채로 유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아 쪽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서아는 입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언니들이 어떻게든 알게 됐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셋이 함께 오리라고는, 그것도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이나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복잡하고 뜨거운 것이었어요. 유리가 서아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아의 얼굴을 한번 봤어요. 달아오른 뺨, 붉은 눈, 찢긴 솔기. 유리의 턱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사람이 하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입고 있던 수트 재킷을 벗었습니다. 서아의 어깨에 걸쳐줬어요. 찢긴 솔기를 덮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한 행동이었어요. 그게 서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유리가 서아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토닥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려놓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이 채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는 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폭행 장면이 라이브에 잡혔는지, 몇 분 분량인지, 해상도가 어떤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채원은 이런 일에 감정을 먼저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홀 안쪽을 둘러보면서 정미라를 찾아냈어요. 라이브를 켜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봤습니다. 소연이 정미라 쪽으로 걸어가 나란히 서더니 정미라의 귀에 가까이 대고 짧게 말했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정미라가 화면을 살짝 기울여 보여줬습니다. 숫자가 보였어요. 소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계속 켜두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소연은 돌아섰습니다. 이제 박서님이 움직여야 할 차례였어요. 그러나 박서님의 발이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지만 해도 이 홀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유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을 뒤집었어요. 박서님은 세화 그룹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의 부회장이 지금 자신의 아들 여자친구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고 있었어요. 박서님이 한 발 내디뎠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어요. 그때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유리는 서아의 등에 올려놓았던 손을 거두지 않은 채 박서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박서님의 발을 다시 멈추게 했습니다. 유리가 서아 앞에 완전히 멈춰서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서아의 눈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서아야, 언니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고 낮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홀 전체에 퍼졌습니다.
언니, 그 한 글자가 이 공간에서 가지는 무게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느꼈어요. 서아가 새와 구름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홀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유리가 저 여자를 향해 언니 왔다고 말하는 순간 모두가 알아버렸어요. 박서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병호가 어디선가 나타나 박서님 옆에 섰어요. 남편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유리를 보고 서아를 보고 박서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최병호는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홀 뒤쪽으로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서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정미라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30만을 넘어섰어요. 홀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의 주인은 박서님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기준이었고 그녀의 시선이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윤유리가 서아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준 순간부터 이 홀의 무게 중심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박서님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물러서면 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리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리가 박서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없이 그 시선 자체가 압력이었어요. 그 사이 채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유리처럼 박서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홀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정미라 쪽을 한번 확인하고 최병호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아가 서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정리가 되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채원은 라이브 영상이 폭행 장면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이미 확인해 뒀습니다. 각도가 2곳 이상이었어요. 정미라의 라이브 외에 다른 하객 한 명도 짧게 영상을 찍은 게 보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채원이 최병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병호는 아내 옆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채원이 다가오자 눈이 흔들렸어요. 채원은 최병호 앞에 서며 조용하고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최 대표님, 법적 절차 안내드릴게요. 최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형식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말은 예의가 아니었어요. 최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서님의 눈이 채원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채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지 않았습니다. 최병호만 봤어요. 이 집안에서 사업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병호가 입을 열었어요. 오해라는 말, 상황을 진정시키자는 말,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자는 말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떨렸어요. 채원은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알겠다는 뜻이 아니라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최병호는 그 끄덕임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물류계열사 분리 매각. 5년 가까이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어요. 상대 측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그 상대 측이 세화그룹과 오래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최병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연이 다른 방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미라 옆에 다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귓속말이 아니라 나란히 서서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수가 35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소연은 숫자를 보면서 잠깐 계산했습니다. 이 숫자가 내일 아침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떤 플랫폼으로 퍼져나갈지, 어떤 식으로 기사화될지. 소연이 정미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35만이 보고 있어요. 내일 아침까지 가면 저도 못 막아요. 정미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소연이 막지 않겠다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미라는 스마트폰을 가방에서 완전히 꺼내 손에 들었어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최병우가 유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다는, 아니 정확히는 이 상황에서 자신만큼은 빠져나가고 싶다는 의도가 담긴 동작이었어요. 유리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서아 쪽으로 돌렸어요. 최병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잡지 않은 게 아니라 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 무시가 악수 거부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최병호의 손이 내려갔어요. 박선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어요. 단단하던 것이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몰랐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 아이가 그런 집 딸인 줄 몰랐다는,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홀 안에 퍼졌어요. 유리는 박선임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홀의 모든 사람이 유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몰랐다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오히려 더 잘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았다는 거예요? 박선임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유리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낮게, 천천히. 그러나 한 글자도 흘리지 않겠다는 것처럼 또렷하게 이어갔습니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것, 집안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이 자리에서 당연하게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아가 뺨을 맞았다는 것. 유리는 그 사실들을 나열했어요.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섞지 않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선임의 목에 힘이 풀렸어요. 아까까지 꿋꿋하던 자세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때 서아가 움직였습니다. 언니들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아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유리의 재킷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했지만 서아는 그걸 여미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은 채로 박선임 앞에 섰어요. 눈이 아직 붉었습니다. 뺨이 아직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러나 고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오연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윤을 찾아 시선을 이동했어요. 재윤은 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서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윤의 눈 안에서 무언가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후회인지, 당혹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서아는 그것을 더 이상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아가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언니들이 해준 것들이 있었지만
이건 서아가 직접 해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서아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켰어요. 언니들이 만들어준 자리였습니다. 유리가 박선임을 압도했고, 채원이 최병호를 묶었고, 소연이 40만 명의 시선을 이쪽으로 붙들어뒀어요. 그 안에서 서아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에 걸린 유리의 재킷이 흘러내릴 듯 했지만 서아는 그걸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로 걸었습니다. 서아가 박선임 앞에 먼저 섰습니다. 박선임은 조금 전과 달리 말이 없었어요. 유리의 말에 무언가가 꺾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상황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걸 받아들인 것인지 어깨가 내려가 있었고 아까 그 꿋꿋하던 자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선임은 서아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윤서하러 왔습니다. 홀이 조용했어요. 서아의 말이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새와 구름 막내딸로 온 게 아니에요. 서아는 계속했어요. 그냥 재윤 씨가 좋아서 그 사람 가족한테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박선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를 봤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방옥인지 후회인지. 그러나 서아는 그 눈빛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미라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40만을 넘어섰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재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재윤은 여전히 그 자리였어요. 언니들이 오는 동안에도, 홀이 뒤집히는 동안에도 서아가 재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재윤의 눈이 서아를 따라왔어요. 그 눈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 당혹,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그게 미안함인지 두려움인지 서아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아가 재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둘 사이에 거리가 2걸음이었어요. 홀의 모든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서아야, 나는 진짜 몰랐어. 내가 그 집 딸인 줄 알았으면. 거기서 말이 끊겼어요. 재윤 스스로도 그 뒤를 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알았으면 막았을 거라는 말. 그 말이 목구멍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재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끊긴 말 끝을 바라봤어요.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게 이별 이유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알았으면 막았을 거라는 게 그 말이요. 재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계속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먹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이 홀 안에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8달 동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계 골목에서 버스 정류장 노인을 붙잡아 세웠던 것도, 마감하는 밤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타났던 것도 전부 진짜였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아팠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 그게 서아가 버틸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아졌겠죠. 재윤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어요. 그러나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재윤 씨.
서아의 말이 홀 안에 고요하게 퍼졌어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내 배경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 밤 그냥 끝났을 거잖아요. 재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그 멈춤이 스스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홀 안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라의 라이브 시청자 수가 40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 글자를 읽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그 중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서아는 재윤에게서 눈을 걷었습니다. 다시 박선임을 향해 돌아섰어요. 박선임은 아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서아는 박선임 앞에 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한테 이러셔도 된다고 생각하셨죠? 뺨이 아직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온도가 서아를 이 자리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서아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됐어요. 서아의 말이 끝나는 순간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음악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박선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몰랐지. 그런 집 딸인 줄은.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선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선임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150명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아까까지 이 홀의 여왕처럼 걸어다니던 사람이 대리석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앞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박선임의 목소리가 바닥을 향한 채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서아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아까는 자신을 내려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깝고 쓸쓸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는 게 무섭기도 했어요.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어요. 그때 유리가 서아 옆에 나란히 섰어요. 채원이 반걸음 뒤에 섰습니다. 소연이 그 옆에 섰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가운데였어요. 유리가 서아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유리가 박선임과 최병호를 한 번씩 바라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협박도 덧붙임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어요. 최병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선임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수지는 홀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였어요. 최병호가 박선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들고 섰어요. 그 모습이 아까까지의 그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홀의 설계자였던 두 사람이 지금은 서로를 기대고 있었어요. 홀 안의 하객들이 조용히 이쪽 저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정미라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렸어요. 시청자 수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소연을 향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이 자리 자체를 향한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네 자매가 볼룸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서아가 앞이었고 유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채원과 소연이 뒤를 따랐어요. 네 사람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홀의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볼룸 문이 열렸습니다. 네 사람이 걸어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혔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재윤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습니다. 볼륨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네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어요. 호텔 입구를 나서는 순간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았어요. 달아올라 있던 뺨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깨끗했어요. 뜨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식어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유리가 서아 옆에 섰어요. 한동안 서아를 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어요. 많이 아팠어? 서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뺨이 아팠냐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아팠냐는 말인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괜찮아.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들이 옆에 있었고 밤바람이 불었고 해야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유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채원이 뒤에서 걸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고소장 접수할 거야. 내 서명만 있으면 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원이 할 일을 할 테고 서아는 서명만 하면 됐습니다. 그게 이 자매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박선임에 대한 폭행죄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정미라의 라이브 영상 외에도 그날 파티장에 있던 하객 2명이 각도가 다른 영상을 갖고 있었고 채원의 법무팀이 그 영상들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박선임이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서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정미라의 라이브 영상은 그날 밤을 넘기면서 여러 채널로 퍼졌습니다. 원피스 솔기가 찢기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박선임이 무릎을 꿇는 장면, 그리고 유리가 서아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는 장면이 차례로 잘려 돌아다녔어요.
각각의 클립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창에는 비슷한 말들이 반복됐어요.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고. 언니들이 대단하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한마디도 소리치지 않았는데 왜 눈물이 나냐고. 박선임에게는 경찰 출석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폭행죄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박선임이 그 통보서를 받아드는 순간 그 손이 떨렸다고 최병우가 나중에 변호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선임은 자신이 다니던 사교계 모임에서 조용히 연락이 끊겼어요. 아무도 공식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임 날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자리가 있었는데 초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바닥에서의 퇴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어요. 최병호는 그보다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물류계열사 분리 매각을 추진 중이던 상대 측에서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도착했어요. 그 회사는 세화그룹과 오래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최병호는 알았어요. 업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한도건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낙폭이었지만 매각 무산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낙폭이 커졌습니다. 최병호는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1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일주일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협찬 계약이 잇따라 해지됐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SNS 댓글창에는 낯선 사람들의 말들이 달렸어요. 수진은 며칠 동안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릴 수가 없었어요. 재윤은 조용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라이브 영상이 퍼지면서 침묵하는 남자친구의 얼굴이 알려졌고 사내 분위기가 어려워졌어요. 동료들이 먼저 불편해했고 위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재윤은 결국 스스로 자리를 떴어요. 서아는 그 소식을 소연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오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 감각이 오히려 자신이 이미 정리됐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라는 그달 팔로워가 2배 넘게 늘었어요. 방송 협찬 문의가 들어왔고 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정미라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날 밤 가방 속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선임의 첫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박선임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증거 앞에서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조사가 끝난 뒤 박선임이 경찰서를 나오는 장면을 누군가 찍어 올렸고 그 사진이 또다시 퍼졌습니다. 채원의 법무팀은 민사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최병호는 매각이 완전히 무산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5년 가까이 준비해 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것이 한 번의 파티에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졌어요. 최병호는 밤마다 박선임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박선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청계골목을 다시 걸었어요. 밤이었고 가게들은 대부분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서아는 잠깐 거기 섰습니다. 많이 잃은 것 같았지만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확인한 밤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다시 일하고 있었어요. 종로구의 작은 원룸, 낡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카피라이팅 작업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 어머니,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 이어폰을 꽂고 걷는 학생. 서아는 그 평범한 풍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 골목에서 사는 게 좋았어요. 이름 없는 이 삶이 좋았습니다. 파티 사건이 알려진 이후 클라이언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아의 카피를 계속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가 어떤 집 딸인지 알게 됐는데도 그냥 일 잘하는 카피라이터라서 연락한다고 했어요. 서아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새와 그룹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게 됐어요. 그렇다고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윤서아로 살았어요.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 밥이나 먹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채원과 소연도 온다고 했어요. 약속날 4자매가 작은 한식당에 모였습니다. 자리가 좁았어요. 메뉴판이 낡았고 찌개가 끓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유리가 먼저 앉았고 채원이 그 옆에 앉았어요. 소연이 메뉴를 보면서 이것저것 물었고 서아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찌개가 나왔고 밥이 나왔고 4사람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유리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고 채원이 사건 이야기를 짧게 했어요. 박선임 재판 일정이 잡혔다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채원이 알아서 할 테니까. 서아는 요즘 작업하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어요. 중소기업 브랜드 카피 작업이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작업이 즐거웠어요. 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주제도 특별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4자매가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유리가 찻잔을 손으로 감싸쥐며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엔 제대로 된 사람 데려와. 우리가 먼저 볼게. 채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계약서 검토도 해줄 수 있어. 소연이 피식 웃었어요. 서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어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배 안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도 있었지만 걷고 싶었어요. 가로등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뻗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아가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고 어떤 상황에서 버티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너졌다가 일어날 때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3가지만으로 충분했어요. 재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걸 이렇게 아프게 확인해야 했다는 게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거라는 걸 서아는 알았어요. 청계골목 벽화거리를 지나쳤습니다. 서아가 처음 재윤을 본 그 골목이었어요. 밤이라 가게들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벽화 위에 가로등 빛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서아는 잠깐 거기 섰습니다. 그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많이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게 좋았어요. 결말이 정해지지 않은 이야기, 자신이 직접 써나가야 하는 이야기. 서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서아의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습니다. 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서아는 그날 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확인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곁에 있어줄 사람들을, 돈도, 집안도, 배경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